네, 방금 소개받은 조동근 교수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일단은 좀 빼겠습니다.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내빈도 아니고 같은 단 뭐 티오 그룹에 있는 멤버인데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그러고 제가 원래 두 번째 연사인데 조금 순서가 조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양해해 주실 거로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주제가 무겁더라고요. 앞에는 좀 굉장히 좀 가벼우시죠 보면. 그리고 순발력인데 저는 뭐냐면 좀 둔탁한 그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갖고 그 다중 위기, 폴리 크라이시스 하의 한국 경제.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뭐 이게 삼각 파도는 맞는 것 같아요. 삼각 파도요. 그래서 그러한 위기 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률을 높일까 하는 전략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네,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제가 20분 이거 제일 좀 중요한 게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20분을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체적으로 조감을 하고 좀 종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종합하에서 강론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중위기 상황에 빠진 한국 경제를 한번 좀 우리가 되게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이제 복합 위기, 이게 뭐냐면은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여우를 겨우 피했는데 다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정작 호랑이를 만난 형국이다, 이렇게 저는 묘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볼 때는요, 공격적인 통화 정책만 쓰면은 모든 것이 everything will be okay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정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잉 유동성 후과를 우리가 톡톡히 치르고 있고, 그 후과 중에서 제일 우리한테 뭐죠? 고통스러운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갖다 뭐예요? 치유하기 위해서 아주 전투적인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전투적인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뭡니까? 더 다른 이제 호랑이를 만난 형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사실 이제 좀 엔데미로 되면은 보복 수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 보면요. 그 다음에 또 금리 인상 후유증에 우리가 지금 계속 시달리는 그런 건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변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티키는 뭐 말 그대로 보면 끈적거리는 거죠. 우리가 바로바로 뭐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면 좋을 텐데 움직여도 반응이 느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 또 들어왔다. 그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차원에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체제 전쟁이 좀 일어났습니다.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하에서 우리가 뭡니까? 사실 갈등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무역이 상당히 퇴조가 되고, 그다음 진영 논리가 이것이 전면에 나오면서 보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웰빙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무역 기조가 현재 퇴조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이 이제 대개 그려지는 어떤 이제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으로만 좀 돌려보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의 작년에 우리나라가 달러 표시 GDP가 많이 줄었어요. 3만 5천 불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것이 3만 2천 불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야말로 원화 가치가 뭐예요? 그만큼 떨어졌죠. 따라서 in terms of 달러로 했을 때 그만큼 9% 정도의 어떤 국민 소득이 줄었다, 그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처음엔 2%를 작년에 10월에 하다가 1.7%, 2.5% 하다가 지금은 세계 IB뱅크의 어떤 평균은 1.3%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 안쪽을 보면요, 그야말로 고부채 고금리의 그 악재죠. 우리가 좀 부채가 높은데 고금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쓸 돈이 부족한 거죠. 내수가 지금 뭡니까? 내수가 좀 돌아갈 만한 실탄이 부족한 겁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연착륙을 우리가 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요, 방향은 맞아요. 방법론을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은 결국은 이제 구조 개혁하고 혁신으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종합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강론을 봐야 되겠는데요.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고를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다시피 보면은요, 인플레이션은 마니터리 피노미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급격히 올라가서 물가 올라갔습니다. 그걸 뒤집어 보면은 통화량을 줄이면 지금 뭐죠? 기준금리를 갖다가 올리면 물가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낙관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 보면요. 이 안에 인플레를 구성하는 것 중에 보면은 스티키 인플레이션 요소가 많이 있죠. 임금, 임대료 등 가격 변동 폭과 빈도가 낮은 그런 점성 인플레이션의 속성을 간과했다고 봅니다 보면요. 또 하나는 사실 수요하고 관계없이 공급망 붕괴에 따른 물가 인상은 사실 금리 수준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만 올리면은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물가가 안정될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 그건 아니다 겁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사고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긴축이 다 뭡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이게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미국의 어떤 페드의 어떤 긴축이 경기 침체로 귀결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 현재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신흥 그 개발도상국은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너무나 발작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어떤 그 충격을 우리가 이제 뭐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스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그걸 다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스티키 인플레이션의 그 구성 요소를 보면 결국 생산 요소 가격이 뭐죠? 이것이 잘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 하는 것이 이제 부작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가볍게 좀 그림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2022년 7월 9.1% CPI가 이제 있죠. 그렇죠. 요즘 쭉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미 이제 금리를 이제 그렸는데 사실은 미국이 우리보다 좀 실기를 한 게 보면은 한국이 2021년 8월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미국은 여기 좀 숫자 좀 잘못됐는데요. 2022년 3월이 돼서야 비로소 금리를 올렸죠. 우리보다 늦게 올리고 그다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올려서 우리 추월한 것이 현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이것이 주요했냐? 그렇지 않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은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이제 스티키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신축적인 그런 플렉시블 CPI를 더한 것이 이제 토탈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굵게 표시가 된 것이 뭐냐면 스티키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그 플렉시블을 더한 것이 토탈이 되는데 토탈은 뭐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는데 여기 이제 보다시피 보면 이제 플렉시블은 잡히지만은 스티키는 잡히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오른쪽을 보시면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은 나눠지는 거죠. 고정분하고 그다음에 신축분인데 통화 정책을 나눠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는 게 큰 불행이에요. 소 잡는 칼하고 닭 잡는 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갖다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건 이제 오버도즈를 얘기하는 거죠. 소 잡는데 쓰는 칼, 닭 잡는데 쓰는 칼이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최악은 그야말로 닭 잡는데 쓰는 칼이 그게 아닌 소 잡는 데 쓰는 칼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신흥 개도국에서 외환 시장은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스티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애틀란타 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잘 보시면요. 2020년 6월에 이미 스티키 인플레이션의 인덱스가 5.5%를 이미 넘었어요. 지금 5.5%. 오른쪽 보이시죠? 따라서 2022년에 7월에 9.1%는 예견 가능한 겁니다. 지금 사실요. 근데 이거를 예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 팀장께서 사실은 그때 그 파월이 이걸 갖다가 인지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걸 CPI를 갖다가 스티키하고 플렉스블 나눠서 계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만 구별하기 때문에 스티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현상으로선 존재하는데 이걸 뒤따라갈 만한 어떤 이론적인 어떤 백업이 안 돼 있고 정책적인 노력도 지금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게 이제 말씀이 요지가 되겠는데 특히 인플레이션 논란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통제 불편한 진실, 이 불편한 진실은 뭐를 의미합니까? 사실은 실패를 얘기하는 거죠.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통제가 잘못됐다 그겁니다 보면요.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불편한 진실로 조금 약간 좀 완화시켰습니다. 약간 내용이 많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불지른 바이든의 ARP예요. ARP 별거 없어요 보면요. 아메리카 레스큐 플랜. 그야말로 구조 계획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 나오냐면은 2021년 3월에 나와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2021년 1월에 바이든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대표 상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 갖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ARP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보면 너무 과대팽창된 거예요. 보면요. GDP 10%에 가까운 1.9조 달러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로건이 너무 개도국 수준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 안전망 강화, 빈곤 방지를 위한 재정 지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RS 같은 건 이건 코로나에 그 뭔가 튜닝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 ARP는 그게 아니고 그냥 전후에 무슨 전쟁 난 다음에 복구하는 그런 식의 코로나 전쟁 이후에 복구하는 어떤 막연한 그런 재정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미 5번의 트럼프가 재정 지출을 했어요. 플러스 알파로서 6번째 대책이 되는 건데 이것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밑에 보시면은요. ARP를 합치면은 그 과거에 이제 재정 지출을 한 거하고 하면은 5.5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5.5억 달러.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때 투입한 그 재정 투입의 1.5억 달러에 1.5억 달러에 3.5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닛 앨런이요. 바이든 스펜딩 did feed inflation 되는 거죠. 코로나 진정 국면에서 너무나 과다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매겨 살렸다라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장관이. 이게 사실 미국 실상이었어요 보면요.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트럼프 관세를 철회만 했어도 그렇게 무리수를 안 쓰고도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 관세 철폐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메인이 되는 건데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물가를 끌어내리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안이었어요. 그래서 소머스라는 사람도 바로 뭐냐면 무역 장벽을 축소하고 인플레이션 경감을 위해서 가장 취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을 놓쳤다고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일손 부족 현상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이민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것도 원위치 시켰어야 되는데 이것도 놓친 거죠 보면요. 이게 다 실기를 한 겁니다 보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미 상무장관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거 이제 지나 레몬드인데 보면은 스틸 관세를 유지를 했어요. 철강 관세 유지를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러스트 벨트 민심을 의식한 거죠. 지금도 보면은 철강의 관세를 갖다 유지해서 물건값을 높여갖고 인플레이션과 거꾸로 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요.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레프트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중산층의 어떤 뭐 그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 임금 정체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근로계층의 고통을 뭐 이어왔다. 그래서 뭔가 아직도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철강 관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는 전부 다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또 셰일가스 초토화 이건 이제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를 자초한 거죠. 바이든은 들어오면서 뭐예요? 늘 얘기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셰일가스를 갖다 이걸 개발하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 이니시티브를 뺏긴 게 되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심지어 바이든은 뭐예요? 사우디 국제사회에서 왕따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뭔가 자기 급한 불이 있다 보니까 사우디를 방문합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앞뒤가 안 맞게 논평하는 게 사우디의 80년과 미국하고 가장 중요한 어떤 절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비난한 사우디를 갖다 들어가서 증선하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그 바이든의 고질적인 반시장적인 사고를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이든의 트윗을 보세요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싶으면 그럼 뭐냐? 부유한 기업이 공정한 몫을 내도록 해라.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요. 법인세를 더 내는 게 무슨 이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겁니까? 이게 보면은 역시 보면은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무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의 ARP 초대형 어떤 경제 패키지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피딩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팩트입니다. 네, 이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파월 의장이 또 악수를 준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칼자루를 진 그 파월인데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인지를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쳤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과속하는 거죠. 좀 정시 출발하면 되는데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과속을 하는 거죠. 그 과속을 한 결과 바로 뭐냐면 이제 실리콘 밸리 그 뱅크의 어떤 그런 사태도 무관하지 않다고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그 파월이 인플레이션 인지에 혼란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 2021년 7월 14일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왔는데 그때 7월 14일에 미 하원에 출석해서 비둘기파를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물가 상승률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거죠. 금융을 기축하면은 큰 실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2021년 7월 14일이에요. 그러다 잘 보시면요. 그해 11월 23일 날 바이든에 의해서 재지명이 됩니다. 불과 몇 개월 지났습니까? 7월하고 11월이니까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 4개월 지나면서 파월은요. 11월 30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 출석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매파가 되겠다라고 변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일시적 발언이 자기는 잘못된 거로 생각하고 번복을 하고 이거를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12월에 그해 12월에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일정을 앞당기는 거죠. 그래갖고 2021년 2월 말에 이걸 종료시킨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2021년 3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좀 전에 보셨겠지만은 2021년 8월에 이미 금리를 인상했어요. 우리보다 8월하고 3월이니까 5개월, 7개월 늦게 금리 인상에 이제 단행이 된 거죠. 이게 뭔가 인지가 혼란되니까 그때 마침 그때 쓸 칼을 갖고 있으면서도 놓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그 페드의 급격한 긴축이 빚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단정은 안 하지만 이제 개연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걸 인정하는 건데, 그 지난 8일 날 SVB 장기 채권 매각 손실 18억 달러를 공지를 했고요. 장기 채권을 매각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고금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메꾸기위해서 22.5억 달러의 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뭔가 촉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 손실을 얼마큼 내 실현됐다 공시를 하고 이걸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증자를 하겠다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도 없는데 일부 벤처 캐피탈이 스타트업들에게 뭐 인출을 지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은행에 줄을 섰어야 되는데 지금 키보드로 하니까 그 뱅크론이 얼마나 빠릅니까? 속도가. 그 뱅크론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10일 날, 단 이틀 만에 미국 자산 순위 16위인 그 실리콘 그 밸리 뱅크를 갖다가 파산시킨 거죠. 네, 이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인데 보면요, 그 페드 40년 만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러니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뭐냐면 좀 너무 파괴적인 것 같은. 속도가 빠른 것뿐만 아니라 좀 거칠었죠. 그래갖고 채권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뭐냐면은 불황이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한 데다 불황으로 인해서 테크 기업들이 돈을 찾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맞물려서 파산으로 내몰린 게 된 거다 겁니다. 그래갖고 미국의 FDIC에서 미국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 등이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미실현 손실 규모를 갖다가 6,200억 정도의 6,20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이거를 추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이제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3월에 FOMC는 이제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보면은 아까 우리나라보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2021년 이미 8월에 금리를 갖다 올렸는데 미국은 그 다음에 3월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급격하게 올린 거죠. 앞에 보시면은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왔는데 우선 이제 한국 경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구조 개혁하고 혁신으로 복합 위기를 이제 탈출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좀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점차 비관적으로 조금 흐르고 있어요. 작년에 10월에 IMF는 2%를 프리딕션 했고요. 올 초에 OECD하고 한국은행은 각각 1.8%, 1.7% 정도의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3월 달엔 투자은행의 평균이 1.5%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점차 이게 이제 현실이 될 이유가 뭐냐면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수출이 부진한데 대중하고 반도체 수출이 동시에 부진한 거죠. 대중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 중국이 우리나라 원자재 중간재를 갖다가 사다가 조립해서 팔 때 그때는 아니잖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미래올 관계는 아니더라도 뭔가 뭐 냉전도 아니더라도 보면은 옛날 같이 호시절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대중에 대한 수출이 이것이 급격히 낮을 거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도 보면요. 그동안 재고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금방 해소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은 내수와 수출이 있는데 그 수출에서도 가장 중요한 반도체 또 하나 대중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 수출이 부진한데 이 수출이 뭐가 개선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금리하고 고부채가 뭐예요? 사실은 결합되는 거죠. 고부채 속에서 고금리니까 또 플러스 뭐냐면 삼각파도로서 고물가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내수가 위축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삐죽고 나갈 어떤 틈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정책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데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한번 좀 이거를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한번 좀 성찰해야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뭐예요? 소득이 주도해서 성장 소득이죠. 따라서 소득이 소득을 갖다 주도하는 것 이 자체는 문법적으로도 목적어하고 주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보면요. 따라서 주어 목적어가 분리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정책이 됩니까? 투자를 견인해서 성장을 하겠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적하고 그다음에 수단하고 달라야 되는데 소득 이건 바로 이제 분배죠. 분배를 통해서 소득이 증가됩니까? 아니죠. 또 하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같은 이런 사회주의 구호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뭐 디테일을 제가 뭐 공격하는 거라기보다도 그 당시에는 가장 책임감 있는 얘기 같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의 타성제의 의존을 갖다가 하게끔 했냐 그런 얘기죠. 내 삶을 개척하는 건 바로 나고 그리고 내가 튼튼하고 내가 건강할 때 국가가 건강하고 튼실해지는 그 논리의 어떤 인과관계가 바뀐 거죠 보면요. 국가는 뭡니까? 무산국가에서 어떻게 내 삶의 그 내용을까지 이걸 갖다가 책임집니까? 그건 아니죠 보면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의존이 타성화되면 될수록 개인은 사라지는 거죠. 개인은 각자 도생 우리가 사실 원해서가 아니고 앞으로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는 각자 도생하고 개인이 사라졌을 때 그 개인을 분리일으켜서 그 개인을 모아서 국가를 갖다 다시 형성하게 하는 그런 논리적인 어떤 역순을 우리가 밟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그다음에 구조 개혁 및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을 보세요. 한국을 최고 혁신 허브로 만들 테니 투자해 달라. 이거는 맞아요,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계 시장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상업을 하는 건데 물건을 파는 것만 아니잖아요, 보면요. 한국에 투자를 해라. 우리가 어떻게 뭐 읍소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야말로 한국을 혁신의 허브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 주면은 이거를 바로 뭐냐면은 네 가지 사면 초과를 벗게끔 해야 되는 거죠. 거미줄 같은 규제 다 아시잖아요. 거미줄 같은 규제 다락같이 높은 법인세율 법인세를 높인다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법인세를 높이고 낮추고 이것이 부자 감세 부자 증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요. 그다음 반기업 정서 노회 기혼 운동장 이런 걸 시정하지 않고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것이 이것이 없어질 때 이것이 혁파될 때 한국의 혁신 허브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투자가 들어오는 거죠. 보팅 바이프 시대죠. 한국의 매력적이니까 들어가서 투자하자라고 되니까 한국의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고의 전환, 규제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일부러 제일 늦게 썼는데 노사 관계를 개혁해야 되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돼요.
최소한도 평평한 운동장, 누구한테 불리하고 유리하지 않은 평평한 운동장 만들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죠? 노동하고 자본이 결합되는 겁니다. 따라서 노사 간의 무게 대등 원칙에 이퀄 후팅이 돼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은 맨주먹으로, 한 사람 글러브를 끼고 싸우면 이것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보면요. 따라서 이퀄 후팅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고 보죠, 보면. 이거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이퀄 후팅. 그리고 우리가 이퀄 후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은 파업할 때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사실상 허용하잖아요. 사실상. 하지만 대체 근로 투입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퀄 후팅부터 우리가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규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혁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뭡니까? 혁신 허브가 된다는 인정이 세계로부터 예, 될 때 한국으로 이제 그 투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는데, 네, 요건데 또 하나 이제 그 보시면요, 우리가 2021년도에 웅푸타드에서 정식으로 선진국 그룹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개도국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2021년에 웅푸타드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우리를 지위를 변경했어요. 변경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 지수에 편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뭐 왕관을 썼는데 아직도 옷은 남루한 거죠, 보면요. 따라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어떤 규제 완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환 거래 규제도 사실 규제를 완화해야 그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요새 보면 미국 좀 너무하다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이제 국가 보조금을 갖다가 너무 자기네 중심적으로 하는데 우리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보면. 미국의 칩 섹터를 보세요,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미국에도 공장을 다 지려는 거 아닙니까,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뭐예요, 보면. 미국에도 공장을 지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예요, 지금? 당근으로서 보조금을 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산업 정책으로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보조금을 주기 어렵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 저항이 큰 법인세를 인하하는 그런 것보다도 필요한 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투자세 공제 이걸 갖다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한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어떤 이제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다들 감사합니다. 네.